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여권의 역설, 오늘은 이 표현으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여행 자유도에 관한 각종 평가에서 한국 여권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한 평가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였습니다. 이를 소개한 기사에 다양한 반응이 댓글로 달렸더군요.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응부터 중국 갈 때는 비자가 여전히 필요하고 미국은 사전 승인 등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됐다는 반응까지. 여권의 자유도가 우리 현실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취지의 댓글도 여럿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 여권으로 정작 북한에는 못 가는 현실 말입니다. 북미 관계의 개선, 비핵화의 진전이 오면 여권에 담긴 역설적인 모순도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닌 혁신과 분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치인들의 논란 확산 행위가 현명치 않다고 평가하고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회견에서 머지않아 북미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빙상 선수들이 나왔고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심석희 선수와 함께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을 고소했다가 조 전 코치와 합의를 했던 선수들도 합의를 취하했습니다. 신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곧 시작되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 지사가 조금 전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이 지사의 친형이 입원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세제나 치약 등에 쓰이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마모 등으로도 생겨나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흡수돼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동안 초미세 플라스틱의 막연한 위험성에 대해 추정만 돼왔을 뿐 규명된 적은 없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시간에 걸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특감반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먼저 모두 발언부터 정리해보죠. 네, 문 대통령이 30분 가까이 낭독한 모두 발언의 핵심은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의 어려움, 이로 인한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 하락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신산업 투자와 규제 혁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국제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기자와의 문답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가 먼저였더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북미 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될 거라면서 2차 북미 회담이 열리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답방에 대한 북한의 내부적인 고심도 있는 만큼 재촉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입니다. 또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답장을 보냈지만 관례에 따라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각국 정상들에게 강조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나 평화협정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거듭 밝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역시 비핵화와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일본이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가 특히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내내 강조했습니다만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보완은 있어도 기조 변화는 없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어 온 제조업 부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책과 함께 제조업 혁신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일부 집단은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바뀐 시대에 맞는 유연함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계에도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감반 논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질문도 나올지 관심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자마자 특별감찰반 논란이 언급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경우 본인이 한 감찰이 직분을 벗어나서 문제가 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과거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크게 없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특감반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의 소신도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사무관이 경험하는 세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주변에 걱정 끼치는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자 출신이 잇따라 청와대에 영입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위해 현직 언론인이 영입됐지만 지금은 그런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견이 끝난 뒤에 대변인을 통해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과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해 신년회견에 이어 1년 만이더군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먼저 지난해에는 조금 짧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또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고 비서실장과 수석 등 참모들은 지난해에는 대통령 뒷줄에 배석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자단 쪽에 같이 앉았습니다. 또 이번엔 대통령이 질문자 지명은 물론 사회자 역할까지 직접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올해 기자회견에는 내신 120여 명, 외신 50여 명 등 모두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기자는 22명이었는데요.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책이나 핸드폰을 들고 한복을 입고 오기도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국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당마다 지도부끼리 모여서 진지한 표정으로 생중계를 시청했지만 평가는 예상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국정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여야의 온도, 냉탕과 온탕입니다. 각 당은 지도부끼리 모여 TV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때로는 메모까지 하면서 집중해서 기자회견을 받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방점이 찍혔던 경제에 대한 발언을 놓고 분위기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났던 신년다짐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해 가장 먼저 얘기했다면서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포용국가, 또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평가는 냉혹합니다. 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대변인 논평을 2개 냈는데 실체 없는 자화자찬이다.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 도피다.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사람 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는 등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나 외교안보 분야 모두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결과가 없었다며 단순하고 편향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잘하겠다 하는 이렇게 좀 반성의 뜻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역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 천가를 불렀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피폐 문제를 계속 세금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와 전략은 없었다고 했고 정의당도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그제와 어제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다른 국가의 정상회담과는 달리 회담 내용이 이제서야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 내용이 이틀 만에 공개됐습니다. 화두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됐다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비핵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고 시진핑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북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중 간의 70년 우위가 여전히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도착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까지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일 축하를 겸한 만찬에는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까지 자리를 함께 친밀감을 더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베이징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부부 동반으로 만났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던 일정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을 많이 배려한 모양새입니다. 习近平总书记夫人彭丽媛、金正恩委员长夫人李学主参加会见。会见后，习近平总书记夫妇为金正恩委员长夫妇举行午宴。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에 주로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신년사를 발표할 때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모습과 비교됩니다.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애용했던 열차를 타고 간 것도 중국과의 70년 전통적 우호를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모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긴박하고 중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독한 우위를 과시한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공식 대응을 거듭 자제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북미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27시간의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북중 혈맹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에 문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전 사항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만간 회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초 뉴욕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한 북한이 중국과 일종의 작전 회의를 마친 뒤 미국과의 본격談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김 위원장의 2차 중국 방문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도미노처럼 이어진 바 있습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면 다음 달이나 3월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 조금 전 2시가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법원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도착했을 때의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재판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이 많은데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는 않고 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법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또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에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재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정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 확률 100%였습니다. 그리고 1,822억 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최우선 배당 받게 돼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천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5,503억 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가 조건으로 공법상 채권 채무를 확정해 두었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가 없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 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5,503억 원의 내역이 뭐냐. 그거는 공원 만드는데 2,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20억 원은 토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현금으로 받기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민 배당을 그때 가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쟁점 잠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사건 재판 이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를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거는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날 인터뷰에서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가지고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라고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이 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 입원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다음 재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굳이 뭐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 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 입원을 당했지요,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지요. 자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또 가족들을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뭐 이런 폭력 행위들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이 진단을 검토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뭐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 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회견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경제였습니다. 35번 언급한 경제에 이어서 성장이 29번, 국민이 25번, 혁신이 21번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가 14차례, 공정이 10번, 뒤이어 포용과 산업, 투자, 규제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강조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 기조를 명확히 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에서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얼마나 큰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13차례, 뒤이어 한반도와 북한, 그리고 김정은은 한 번 언급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개혁 과제도 강조했습니다. 안전과 개혁을 각각 8차례와 3차례, 그리고 적폐와 청산도 각각 2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권력 적폐, 생활 속 적폐 등 정치적으로 공격받았던 적폐 청산과는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문화입니다. 모두 11번 언급했는데요. 문화 정책 내용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경제, 사회, 정치, 외교 전반의 국정 운영 철학을 문화적으로 함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언급한 김구 선생의 말을 모두 발언 마무리에 배치한 듯합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함께 잘 사는 문화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이제 전직 사법부 수장회까지 이르렀습니다. 7달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순간들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2017년 초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습니다. 세 차례 자체 조사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판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윗선 찾기 총력전에 나섭니다.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넉 달째, 검찰은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원 전 차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 사실 40여 개의 공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수사는 잠시 난관에 부딪혔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겨냥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김앤장 측과의 독대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여름 결백 기자회견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던 전직 사법부 수장이 첫 검찰 조사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7개월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이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가 화두죠. 우리 몸에 보이지 않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의 하나인 초미세 플라스틱, 이른바 나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고 복합 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기관이 있는 대표적 실험 동물인 열대어 제브라핏입니다. 몸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은 형광물질을 입힌 초미세 플라스틱. 열대어 몸 구석구석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브라핏씨를 이용해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복합 독성 영향 등을 검증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 하면 굉장히 막연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제브라핏이 폐하에 영양을 공급하는 곳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였고 신경이나 각종 기관에도 분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 제브라핏이 폐하는 겉으로는 특이점이 없으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토콘드리아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초미세 플라스틱의 안전성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초미세 플라스틱과 금이온이 접촉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접했을 때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인체 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겠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분포 그리고 독성 유발 가능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나노 분야 세계적 과학지 나노스케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네, 여야 1대1 미니 토론을 벌이는 더 정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회견 직후에 나온 여야 평가는 예상대로 그리고 종전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평가가 갈리는지, 다른 평가의 논거는 충분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모시고 더 정치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 총평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식 면에서도 이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그 자유로운 형식이었고요.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께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저는 소통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어떤 그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전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고 현안에 대해서 해박하게 좀 당신께서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문 거의 전부가 민생과 경제, 성장과 혁신 이런 부분을 강조하실 정도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처음 그 심정 그대로 초지일관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총점 10점 만점, 100점 만점 그러면 저는 9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10점은 국민들께서 태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의원께서는 이 점수에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문과 수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허물은 어물쩡 이렇게 숨기면서 결국 자신의 과오를 덮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과 수비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인가요? 예. 문과 수비. 예. 지금 말로만 보면은 진짜 저도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냥 구구절절 옳은 소리였고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1년 8개월, 9개월 이제 왔던 그 과정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본다면 50점밖에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좋다시면서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말들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하실 때 또 작년에 신년사 하실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다만 이 내용들을 그러면 얼마나 실천했었느냐.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50점밖에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의 의지도 굉장히 약했고 실제 성과도 안 나왔고 특히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오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은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지난 행사 때마다 나오셨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이지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없어 보여서 매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 수비 총점은 50점.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먼저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공이 오늘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요? 경제에도 통상 이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이 있고 또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사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최 의원님부터요. 예전에 이제 진보는 분배를 중시했고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2012년 대선 때부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라는 이제 그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런 의미입니다. 분배를 하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가 되고 또 그 안에 성장이 돼도 그 성장 과정의 결과물이 낙수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국민들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정 경제인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보면은 공정 경제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성장한들 또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한테 가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행히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하겠다라고 전제를 삼아 주셨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공정 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오늘 그 말씀 한두 마디로 예. 다 회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보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야당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기 의원께서는 그 성장과 지금 말씀하신 공정 경제, 공정과 성장 그리고 혁신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금방 최의배 의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토론하는 게 아니어서 논쟁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단히 많이 좀 이렇게 이 폭이 좁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낙수효과 이런 부분들에 기대어서 우리 경제를 수출 주도와 대기업 일방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세계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OECD 보고서에도 보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더 강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을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이 이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패러다임들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경제의 틀을 기본 권력들을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식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인식에 대해서 일부 뭐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경제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최비 의원님 말씀처럼 2년 채 안 됐는데 성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본 틀을 바꾸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큰 축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성과 지향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동의해 주셨지만 정책이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의 어떤 근본 틀들이 좀 바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부득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과 계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정책이 좀 수행됐어야 되는데 좀 뒤따라간 느낌이 있어서 그 정책의 효과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다가서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자영업이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분들이 근본적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동시에 가져갔어야 된다는 그런 뒤늦은 평가들과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공정경제 부분들은 뭐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제들은 하여튼 국회에서 조금 더 토론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최 의원께서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실행력이 약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뭐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50조 원짜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요. 원래 이제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할 때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도시의 재생이 아니라 별로 상관없는 사업들을 막 껴맞추기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냥 또 뭐 보도블록 뒤집어서 다시 까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업들만 이렇게 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 우려스럽고 그렇게 자꾸 SOC 사업 쪽으로 또 기울어지는 것이 마치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부동산 위주의 정책처럼 또 비춰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제 정책에서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를 좀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경제 활성화가 조금은 예전 정부와 다르게 좀 이번에 문재인 정부만의 어떤 독특한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런 제안들이 솔직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소 경제도 얘기하시고 스마트 공장도 얘기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력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이 불황,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시스템 역시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지만 경제 성장률 역시 2%대 후반대에 이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성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한 뭐 15만 개에서 20만 개 만들어지면 뭐 생산 연령 인구, 가능 연령 인구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정도가 맞춤일 텐데, 근데 국민들께서는 고도 성장이 많이 익숙해져 계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는데 부쩍 이제 성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들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손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때의 어떤 이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뭐 부동산 경기를 풀어서 뭐 활력을 되찾는 이런 방식들은 절대 취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최 의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트렌드에 맞는 혁신 성장의 범주를 좀 더 구체화시켜내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경제, 뭐 수소 경제,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고 스마트팜 같은 다 스마트 공장 다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서 우리의 어떤 경제 산업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1,000억을 넘는 벤처 기업이 100개 이상 이렇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처럼 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성장 동력들을 찾아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되어지고 함께 모두가 잘 사는, 함께 가는 포용 성장의 어떤 축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분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좀 생소합니다. 오늘 여야 반응 나온 거 보면 야당에서, 특히 한국당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에서 바뀌지 않았다, 뭐 좀 불통,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그런 다소 좀 공격적인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 잠깐 보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대통령 답변 속에 좀 단호함도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꿔라 이런 요구를 받아왔지만 보완은 있을지언정 수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현장에 나가면 많은 자영업자 또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청와대하고 정부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통계에 대한 어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16.4% 그리고 10.9% 이제 해서 2년 동안 29%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식도 최근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의 이제 한 50%의 인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임금이 50%가 올랐다.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최저임금 받는 분들만 임금이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직장 내에서의 직급 연봉 체계가 급여 체계가 보면은 연공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오르면 똑같이 그 위에 사람도 올려줘야 되고요. 계속 다 연속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는 되게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는 건데 자꾸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500만 명에 대해서만 마치 효과가 있는 거고 다른 데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현실을 좀 모르는 목소리고, 그리고 소득에 대한 그 실질 소득이 임금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미 지난 11월 달에 발표된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은 그 임금이 올랐는데 소득이 올랐는데 하위계층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좀 진짜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보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조를 바꿔야 하는, 수정을 해야 하는? 결국은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걸 수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또 뭐 정부 여당에서는 보완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당장에 이번에 10.9%가 오른 것도 이제 1월 1일자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또 무슨 고용 동향 같은 이제 통계들이 나오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바꾸자라고 해서 그때 우리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의 10.9% 인상을 올해는 7월 1일부터 6개월 좀 유예를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좀 현장에서 부담을 덜어주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2년 전에 저희가 다 법안을 냈던 겁니다. 특히나 저희 당의 김삼아 의원님이 낸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되 보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2020년까지 10,000원은 안 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 좀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지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좀 내놓으셔라. 지금 정도의 속도 조절로는 부족하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최이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00%를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5당 대통령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습니다. 1만 원 시대 인상. 다만 이제 차이가 좀 있었죠. 시점의 차이가 3년 내에 있었죠. 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 내 5년 동안 할 것이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게 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생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이 보장책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든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영하시는 분들 내에서 반론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모두 대변하고 있는 이런 걸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간설정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제 구간 설정의 범위들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가 좀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들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저는 진통들이 좀 따랐어요. 그렇지만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힘들고 중소기업 힘든 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영향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물론 나중에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보완하고 속도 조절 좀 해나가면서 차분하게 좀 진행해야 될 그런 정책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보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지켜보고 시간을 주면 뭐 어느 정도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대통령 말 중에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지원 대책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미 대책을 이제 이번에 이미 내놨는데 또 하겠다는 거죠. 저 EITC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그 근로소득이 있는 그 근로자만 받는 세제 혜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야당이.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이상한 편법적인 거 만들지 말고 정식으로 그 근로장려세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세부담을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법안도 발의하고 했지만은 정부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지원책이 들어오면 예.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기존은 결국 유지해야 정해진 된다. 거는 가고 지금 네. 이제 속도 조절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올해 이제 내년 거를 올릴 때 이제 뭐 많이 올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다들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예. 급격히 올리면 또 더 큰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계속 여러 가지 뭐 카드 수수료, 뭐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금 문제, 예. 그리고 진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그 분석을 해서 경쟁력을 예. 강화시키는 것, 뭐 이런 대안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주제를 예. 돌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이제 막판에 그 기자들로부터 질문 나온 것 중에 이제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 그리고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 얘기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오늘. 예. 네, 그 준비된 그 오늘 문답 내용을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그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그런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이렇게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젊은 이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하는 공직 문화 속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대통령 답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과수비라고 제가 아까 사자성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허물을 지금 아직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했는데 가장 큰 권력 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와대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지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음주운전, 주치폭력, 걷다가 지금 나오는 그 김태우 수사관의 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 보시고 뭐 국세청이나 검찰 뭐 이런 것에 대한 시선만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고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권력형 비리는 유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결국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그러니까 수사관으로서 본인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뭐 그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또는 과기정통부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거 다 결국은 권력형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청와대에서 찾아서 이제 인사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니죠. 거겠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비뒀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관리를 못했다. 그렇죠. 관리 감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강회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 KT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NG에 대한 인사 개입 문제. 예를 들어 지금 수많은 또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 전문성 없는 정말 무능한 분들을 무차별하게 지금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하고 다를 바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박하시네요.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법원 뭐 판결을 빌릴 것도 없이 분명하게 저는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환희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르게 봤습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죠. 그런데 마치 청와대 전체가 움직여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개인의 일탈과 어떤 비위 범죄자들의 어떤 그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거기에 이제 특정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들이 합류해서 진위 파악도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평적 수준에서 말씀 주시는 건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민 사무관 건 역시 저는 대단히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해요. 실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신과 자기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하늘을 자기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파트 내에서 얼마든지 의견 대립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청와대 역시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의견 조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대통령 의견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걸 젊은 실무자의 의기와 정의감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것이 기획재정부의 모든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 주시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발은 취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경제부총리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고발 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세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그 간사인데요. 정말 위험한 통계를 하나 인용을 드리면 2013년도의 통계인데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들 중에 구조된 분들 중에 20%가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공통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두 분 접점이 안 찾아지나 했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고발은 취하하는 것이 맞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회견문의 4분의 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평화도 경제라면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잘하겠다 하는 이렇게 좀 반성의 뜻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역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할 게 없는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정책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권력기관이 청와대 아닙니까?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사과한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은 저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UV 승용차로 오전 10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차체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본부는 차량 앞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모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가양대교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서 내용을 보면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 직전에 도주해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A씨가 보안관리 요원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면서 법원 일대에 형사 30여 명을 동원해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성범죄 전과자가 현지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도주 10개월 만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이끌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남성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소환된 겁니다. 특히 51살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외국으로 달아난 첫 전과자입니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2014년 출소해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받았지만 4년 만인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잘라버린 뒤 일본을 통해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관리기관인 보호관찰소 측은 A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A씨는 도주 7개월 만에 우리 측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강남에서 휴대장치를 유기를 해서 감흥범위 이탈 경보가 뜸에 따라서 소재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을 했고요. 또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에 좁혀오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주했던 36살 B씨도 함께 압송됐습니다. 이번 도피사범 송환 같은 경우는 한국과 태국 양국 경찰이 공조가 좀 잘 되는 편이어서 3개월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법 위반, B씨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도주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역사의 부채는 그것대로 해결해가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최대한 자제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6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되는데 연면적 3,000제곱미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구재단 이사장과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준혁 씨가 YTN에 출연했는데요. 지금도 야구 지도자의 꿈을 접지 않았다면서 친정 삼성에서 불러준다면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가려던 양준혁 씨가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은퇴식 입장 수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뜻깊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청소년 야구 대회를 열어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또 사명감. 그 후 자선 야구 대회도 주최하고 청소년을 위한 야구재단을 만든 양 씨. 과거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할 때 모델 한현민 씨가 들어왔었다며 당시 그를 선수로 키우고 싶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키가 좀 크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야구 선수를 좀 키우고 싶었는데 이 선수를 키우려면은 일주일에 한 5번, 6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야구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며 편안한 해설을 들려주기 위해 스피치 학원까지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 사투리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스피치 학원도 다니게 되고. 스피치 학원도 다니셨어요? 예, 했는데 아직 요거밖에 안 됩니다. 네. 안 되지만. 양 씨는 마음 깊숙이 간직한 지도자의 꿈도 아직 접지 않았다며 언젠가 꼭 이루고 싶다는 바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길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불러준다 그러면은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접었다고 팬들이 그렇게 뭐 단정해서 생각할 건 아니네요. 예, 접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아무래도 좀 친정팀이었던 삼성이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또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은 저희 또 제가 뛰었던 그런 또 팀에서 불러준다면은 또 더 이렇게 네, 삼성 팬들이 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YTN 한동호입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